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손해가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김민석 후보가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고위공직자가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적이냐고. 새로운 그래요. 판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평론을 할 가치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유시민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계속 동호 반복해서 진짜 비유 갈아 끼우기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치네요. 거기에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지금 홍해까지 막히게 됐습니다. 호르무즈에 막힌 거는 뭐 아실 테고요. 홍해가 지금 막히면서 거기는 막히게 되면 정말 이 수에즈운하 통과하는 배들이 다 또 거기를 지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히면 정말 전 세계 물류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 등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전 세계 물류비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또 우리가 겪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또 정치 이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눈빛이 착한 김준일입니다. 네, 순한 양 같은 김준일.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오시는 분들하고 참 분위기 좋은 인터뷰 많이 하시죠? 저는 뭐 그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다 들어주죠. 누가 오셔도?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나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시사 천국이잖아요. 프로그램. 네, 그럼요. 천국에선 싸우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네네네. 자,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석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영역으로서 병 느꼈습니다. 신혜원 기자만큼 저는 이제 눈을 더 날카롭게 뜨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잘하셨다고. 네, 훌륭한 잘하셨다고. 방송이었고요. 전 되게 웃으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땐 정프로가 제일 나빠요. 그래요? 왜? 예? 왜? 저야말로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마키아벨리죠. 다 나쁜 이름 밑에 계시고 좋은 얘기만 난 한다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또 가볼까요? 뉴스들 봐야 되는데 역시 전당대회가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점점 격해지고 있고요. 갈수록 격해지고 워딩도 있고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날 합동 토론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민주당 전대 후보 초청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제 김민석 총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누가 나더러 반명 분열주의라고 하겠는가. ABC 갈라치기를 언급하고 정권 필패를 언급하는 그 세력이 분열주의가 아니면 뭐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정청래 대표와 이제 또 다른 분들을 이제 겨냥을 네. 했고요. 또 이제 신천지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 위장한 반명계 분열주의자 신천지와의 대회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천지 특검 올해 초에 진행하려고 했던 신천지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씩 짚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도부 시절에 네. 이 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네. 정 대표의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발언이었죠. 자, 정청래 대표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이제 정당 방위만 하겠다고 했었는데 공격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4년 전에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은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내용이었어요. 네. 4년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공격하는 거는 당대표 공격하는 건 습관이고 버릇이다. 4년 전에는 이재명 깎고 지금은 나 공격하고 이런 네거티브 안 했으면 좋겠다. 신천지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정청래 후보의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0일에 있었던 이 합동 연설이 끝나고 이제 정청래 후보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막 지지자들도 모여들고 막 소란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차량이 이제 어떤 인물로부터 이제 가격을 당했다. 그래서 뒷문이 좀 찌그러졌대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한마디 했죠. 괴롭고 서글프다. 아무리 내가 밉더라도 이렇게 죽일 만큼 미운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몇 개 이슈가 막 나왔는데 네. 일단 신천지가 크게 지금 선거의 중심 의제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량 파손인데 차량 파손은 심각한 차량 파손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또 안에 타고 계신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차량 파손이 당시 뭐 여러분들이 거기 계셨을 테니까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었겠죠. 영상을 보면 네. 그냥 풍선 막대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 A4 용지 가지고 막 이러고. A4 용지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아닙니다. 아니, 그 네. 따라하시면 재밌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차량이 찌그러져 가능할까? 그 생각이 근데 영상이 있어요. 그 찌그러진 영상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움푹 문 쪽이 이렇게 그러니까 움푹 그거 패인 누가 거. 이렇게 막 예. 차량의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면 예. 대단히 둔탁한 걸로 이렇게 뭐 때리든가 아니면 주먹 팍 치든가 발로 찼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 이거 뭐가 그거는 됐든 없잖아요. 그거 있어요. 찌그러진 게. 아니, 채널 찌그러진 A에 것만 있는데 예, 예. 그거를 가격한 건 한문철 없잖아. TV가 나와서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한 건 없잖아요. 아니, 가격한 건 없죠. 그러니까. 두 분 눈 예쁘게 예. 뜨시고요. 눈깔이 눈깔이 가격한 떠야 되는데. 기분 나쁘신가요 혹시? 가격한 적은 없잖아요. 형 저 마음에 안 들죠. 차량 파손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 정청래 후보의 어떤 선거 전략 면에서는 선거 전략이 일단 언더독 전략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동정심 유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 2대1, 3대1 난 맞겠다. 뭐 계속해서 이런 걸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전략은 보통 선거에서는 또 잘 또 먹히기도 하는 근데 것 기본적으로 같은데. 풍선이든 뭐 A4 용지든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아, 그럼요. 예. 네,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어쨌든 그거를 정청래 후보는 자기의 선거 운동에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대단히 불쌍하게 이렇게 팬베더 올리셨더라고요. 또. 아주 전략적 선택을 네.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송영길 후보가 예. 예전이었으면 역적으로 목을 쳤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나오는 게 이게 뭐 목을 칠 일이냐 목숨 걸 일이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지금 본인이 좀 약자이고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어떻게 보면은 일기 정청래 대표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좀 많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에 선거 나왔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수성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전자 포지션으로 계속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정원호 후보가 좀 더 오히려 수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렇게 해서 선거를 뒤집었던 그런 것도 좀 전략을 참고한 것 같고. 네네네. 예. 뭐, 네. 어쨌든 뭐 좋은 네. 호재인데 이게 송영길 후보도 페이스북에 썼는데 옛날에 송영길 대표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예,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테러였죠. 예. 저는 너무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이게 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론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고조되면은 더 물리적 폭력이 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망치 때리신 분도 그 진보 진영의 분이었어요. 네네네. 뭐 더 보수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테러를 긍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이걸 막 되게 엄청난 전략적 차원으로 막 이해하고 막 그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지수는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선거는 이제 이긴다고 주장해요. 우리가 그래도 이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지지율 격차가 확연하게 여론조사에 나오기 때문에 뭐 불가피하게 그런 전략을 취했을 거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소개는 좀 해드릴 텐데 그 말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이제 신천지 이슈가 있잖아요. 신천지 이슈는 이게 되게 예민하고 이게 만약에 팩트로 뭐가 드러나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차량 파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큰 이슈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는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들고 나왔다가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뭔가를 갖고 나오지 않았으면 본인이 오히려 큰 역공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혹시 좀 파악되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 그 입증 책임이 네.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뭐 생각이 그렇겠죠. 들고 예. 빌드업을 점점 해온 것 같아요. 뭐 신천지 약간 좀 처음에 언급했다가 네. 점점 이거 개입했다. 그리고 내가 증거를 곧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우리 김경 서울시의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신천지 3,000명 입당시켜가지고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있었죠, 있었죠. 근데 본인이 이거를 들고 나오는 게 과연 선거 전략상 네.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진짜 명백한 증거. 누가 봐도 야 이거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 가입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만들려고 하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작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 상기시켜서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어요. 이제 이걸 사실관계를 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네. 그때 김경 시의원이 네. 신천지를 가입시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불교의 뭐 지파에 있는 네. 신도들을 이제 가입시키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서울시 그러니까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당원들을 확보하는 거는 여러 차례 있었고 그게 문제가 이제 될 만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일단은 김민석 당시 총리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네. 그리고 실제 그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서울시장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어쨌든 신천지도 아니었고 종교 단체, 종교 단체. 신도. 그런 거였다. 그리고 김경이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좀 중론 의심은 가지만은 뭐 이런 거고 김민석 후보가 좀 위험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게 이제 친명들이 이게 뿌리가 이제 2021년 대선 경선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 경선을 했었을 때 1차, 2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3차에서 이낙연 후보가 크게 표를 얻으면서 이게 과반을 못 넘을 뻔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제 중간에 그만둔 사람 표를 합산하네, 안 하네 막 이런 논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아슬아슬했는데 그때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친명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무슨 평화의 길인가 무슨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이희자라는 이분이 이제 신천지 쪽 네. 관련된 네네네. 그분이 이제 뭐 축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천지 행사를 간 거 아니냐라는 게 이미 6개월 전에 보면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정치 이쪽 민주당 쪽 이제 반청 쪽의 유튜버들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이미 한 번이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되는데 왜 당에서 그거를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이게 문제 제기가 한 번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김민석 후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서 나왔던 게 다 그냥 단순한 의혹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물증으로 뭔가 명백하게 개입이 됐다, 손을 잡았다, 지금 선거 국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다. 이게 왜냐면 내부의 문제기도 하지만은 국민의힘도 신천지 통일교 뭐 당원들이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막 당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민주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 만약 이게 더 이상 근거를 정확하게 못 대면은 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네. 맞는 네. 말씀인 것 같고 일종의 경고사격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입증 책임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이게 이렇게 절체절명의 선거에서 그래도 이기고 있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던졌다면 나름의 뭔가 입증할 만한 무언가는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두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좀 보안 사건 논쟁에서 좀 이슈 전환을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수많은 유리한 이슈 전선들이 많을 텐데 네. 보안 사건은 꽤 팽팽한 이슈입니다. 그나마 민주당 내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다른 곳으로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좀 회색지대에 있는 건 맞습니다. 이를테면 호남 지역에서 신천지 봉사단 이런 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신천지 이게 그 옷 입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익 집단이나 종교 집단의 당원 가입이 언제 문제가 되냐, 이제 대가성이나 이런 거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자체로 문제 삼기 좀 어려운 영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천지 개입설에 송영길 후보랑 정민철 최고위원도 약간 가세를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이 송영길 후보가 어제 이 홍준표 전 시장이랑 식사를 했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이 대선 후에 이제 홍준표 선배가 뭐 이만희 교주랑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직접 만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 크로스 체크를 하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올 초에 통과가 안 됐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했고, 정민철 후보도 김민석 후보가 언급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전부터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이게 이제 특검이 왜 통과가 안 됐냐, 이제 요거는 어쨌든 있었던 사안이니까 네. 그 옛날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올해 초에 실제로 이제 뭐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이제 민주당에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죠. 예.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이제 좀 뭐 보류 지침을 내렸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뭐 이현주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이거 무조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특검.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불법 폐기 반복하는 종교단체 뭐 해산 검토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냐. 네. 이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뭐 갈등이 있었던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됐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내가 신천지를 왜 돕겠느냐. 올해 초에 특검이 무산된 거는 실무적인 이유였다. 그러니까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파견할 검사가 부족했고, 그리고 그래서 통일교랑 신천지 종교단체 관련 수사는 경찰이 키를 쥐고 하는 것으로 당정청이 조율이 됐던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종교단체가 정당에 잠입해서 어떤 선거 결과를 막 바꾸고 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까지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사실 충분히 이제 특검,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조사 같은 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경찰 조사로는. 그럼요. 당에 뭐 들어가서 뭘 당원 뭐 명부 당원 명부 받아오고 이런 게 아마 그건 경찰 조사로 쉽지 않을 테니까.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긴 한 것 같은데, 그게 1월에 추진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여야 합의로 그냥 경찰이 하기로 했다는 거고, 사실 근데 야당은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어떻게든.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 등은 당시 당 대표의 지시로 좀 보류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당시 보도로 보자면. 네, 최초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특검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야당에서 뭐 계속 뭐 발목을 잡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검경 수사로까지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당내에서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은 그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기억을 이제 다시 되새겨 보면, 특검하자 그랬더니 이제 야당에서도 그래 그럼 민주당도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싹 무산이 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은 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신천지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하자, 뭐 함께 하자, 함께 같이 하자. 했었어요. 막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네. 어쨌든 정프로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 부분은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마시고. 제가 빠져나가려고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당원이 오염되면은 네. 이게 민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 뽑는 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밝혀져야 되고, 제발 부탁인데 김민석 후보가 정확하고 명백한 증거들을. 증거 자료들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역풍 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송영길 후보도 좀 더 여기 힘을 보태는 그런 모양새고. 네, 아이고 이례적으로 신천지가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설 사실 아니다. 그렇겠지. 깊은 유감을 표한다. 네. 민주당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어떠한 개입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성도 중에 개별적으로 당에 가입한 당원이, 그러니까 민주당에 가입한 당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입설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주장이 전당대회 이제 이슈 중에 하나로 계속 가려면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제 좀 뭔가 더 증거를 그럼요. 아마 제시를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네. 대략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기지사 시절에 신천지와 굉장히 그쵸. 어찌 보면
악연이 막연. 신천지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찾아갔으니까.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이죠 아마 이 수사를 조금 뭉갰지. 예, 뭉갰던. 네, 그러니까 너무 또 고맙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단체로 들어와서 여기 당원 가입해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당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밀어줬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 스토리의 이제 큰 얼개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게 1인 1표제랑 좀 맞물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직된 강성 뭉터기 표가 들어와서 당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무조건 선은 아니다. 뭐 그런 네. 주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송영길 후보가 본인 이제 소나무당 때도 자기도 종교단체에서 자기를 뭐 좀 도와줄 테니 뭘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당, 별로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정당까지 그렇게 손을 미치려고 하는데, 손길이 이렇게 미치려고 하는데 큰 정당들의 그런 유혹들이 없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함께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서 이제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언더독 프레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김민석 대 정청래이면서 사실은 명청의 또 싸움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대통령과 맞붙는 당대표 후보면 이제 언더독이다 이제 이런 프레임을 좀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니까 마냥 언더독이 또 아닌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KSOI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입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25.7%, 김민석 후보가 21.5%, 송영길 후보가 8.3%, 고민정 3.9, 김보미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당대표 적합도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네. 적합도 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이제 조사 결과고요. 어쨌든 뭐 양강 고도긴 한데 민주당 지지층만 떼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앞서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이 36.1, 정청래가 32.6입니다. 근데 또 진보층으로 넓혀서 보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가 36.6, 김민석이 29.2. 그러니까 정청래가 7%포인트 넘게 또 앞서요.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인 네. 광주 전라 호남에서는 정청래가 34, 김민석이 23.1, 10%포인트 넘게 또 앞섭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네, 우리가 계속 튀죠. 한번 초반에 네. 이 민주당 전당대 판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예, 생각이 예. 드는데 오늘 나온 저 여론조사를 보면 정청래 후보가 조금 치고 올라가거나 앞서는 그런 수치가 나오잖아요. 현재 구도나 흐름이나 세력을 보면 이거는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겨야 돼요. 안 그래요? 이번에 정말 당대표가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잘해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잘해서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자 막 이런 스토리 가려면 호흡 맞춰야 된다. 당청 갈등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네. 여론조사 흐름도 지금 그렇고 의원들의 세력도 압도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도 흐름 세력과는 다르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깨 작전. 땅게요? 네. 한 명 한 명 이제 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당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의 대부분 일정은 비공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당원을 1대1로 지금 공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한 표들을 계속해서 챙겨 나가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155만 명 권리당원 중에서 예. 이번에 어쨌든 50% 내외의 투표율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략 한 70만, 80만 네. 요 정도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대략 한 35만에서 40만 표 정도를 완전히 내 거로 확보를 하게 되면 확실한 이건 승리다. 당대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 측은 계속 언더독 피해자 코스프레 하다 보니까 결속력이 강한데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다국적 연합군 같은 성격이라서 되겠지. 뭐 아이 뭐 그냥 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좀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김영배 의원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민심의 흐름과 당원들을 직접 만나보면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신승할 거는 같은데 당원들 권리 당원들의 생각과 판단이 그래요. 지금 드러나는 여론조사랑은 약간 괴리가 있다. 행편하다. 네, 그 정도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그 초반부터 계속했어요. 예.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은 66%를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0대 39, 뭐 60점 몇 대 39점 몇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까지 해서 다 됐는데 만만치 않다. 예. 저는 이거 최종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보는데 55대 45? 뭐 이 정도로 끝날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45% 안팎으로 득표를 할 거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네.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세게 막 신천지까지 예. 막 치고 나오는 이유가 네. 만만하지 않아서요. 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호 효과가 있어서 정원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1위 후보고 잘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정청래 후보는 사실은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김민석은 여기서 지면은 거의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이렇게 참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후보로서의 매력이 없다. 네. 큰 정치에서 매력이 없다라고 해서 1등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네. 실패한 건데 정청래는 언더독이로 본인이 포지션도 했고 그러니까 1등 하면은 뭐 최고고 2등 하더라도 자기 표만 어느 정도 보여주면은 이거는 완전히 진 게임이 아니다. 또 그래서 다음을 노릴 수도 다음을 있다.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때 의원들이 거의 비공식적으로 하면은 100명이 붙었어요. 예. 박찬대 후보한테. 네. 그런데 이렇게 당원에서는 훑고 다닌 정청래한테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때 바닥의 민심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유시민 참전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지금. 지금 그 리얼미터 월요일 날 나온 거 보면은 네. 진보층에서 한 5% 빠졌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게 지금 유시민의 참전, 그 정청래의 약자 포지션 뭐 이런 거가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 정당들이 얼마나 당원 구조가 짠물로 구성돼 있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결과라 같아요. 근데 민심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심이나 당위적인 면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그 낙승 혹은 뭐 크게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짠물로 들어갈수록 이제 결과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율을 높여라. 라는 게 지당 과제일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팀 김어준 소위 민주당 내 주류의 힘이 얼마나 그동안 강한지를 저는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근데 전에 박찬대 정청래 때는 당대표 선거 때는 둘 다 사실은 친명인데 누가 더 찐이냐 요 정도 차이였다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 확실히 이제 좀 분리가 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당원들이 찐 당원들은 정청래 후보 쪽에 많이 표를 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약간 갈라서면은 지난번에 당 정청래한테 표를 준 권리당원이 66%잖아요. 네. 이 사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정치학의 연구도 있는데 내가 표를 줬던 사람이 또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표를 안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생기는 일이에요. 스스로를 부정하게 그래서 되는. 완전히 저기는 반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명이다 생각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지부조화를 안 일으키려면은 줬던 사람한테 또 주거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리고 이 친노 친문 소위 말해서 이 그 검찰 개혁을 원하는 이들의 그 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네, 네, 네. 드리면 정프로님의 그 말씀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어물전 썩어가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왜 한숨 쉬어요? 아닙니다. 하시죠. 네. 네,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네, 네. 그리고 김어준, 유시민 씨에게 동조하는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를 지지하든 김민석을 지지하든 네. 자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네. 역할을 해야 돼라는 네. 이 큰 틀 차원에서는 합의가 있어. 네. 방법론적으로는 네. 김민석을 지지하는 분들은 자 호흡을 맞춰야지 이거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궤도 이탈했어 우리가 오류를 수정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를 뽑아가지고 네. 대통령이 우리 그동안의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철학 이걸 근본적으로 배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아하. 그것이 썩어가는 냄새라고 이제 어제 유시민 씨가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략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만 155만 명 중에서 50만 명만 네. 그렇게 결속력을 갖고 이번에 무조건 정청래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네. 투표율에 의해서 정청래 후보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을 되게 어린애처럼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요? 그럼. 아니, 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렇죠. 예, 잘 키워야 확신이에요, 되는데 확신. 잘못 크는 것 도구라고 같으니 생각한다니까 도구. 이재명은 우리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잠깐만 요건 좀 볼까요? 예, 사실 뭐 이렇게 깊게 다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담론을박에 있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의 어떤 평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계속 아니, 다룰까. 뭐 감론을박까지 가요. 그냥 뭐 제 한마디씩 하는 마음속의 거지. 고뇌. 네. 어쨌든 평론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평론가의 평론을 일일이 이렇게 다 판 깔고 짚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좀 다루는 건데 뭐 파급력은 어쨌든 있죠. 예. 뭐 이제 내일 이제 유시민 작가 또 언론 인터뷰 생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2분 뉴스라는 데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했던 말과 괴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게 이제 주변 사람 때문인지 본인의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다는 게 제 가설이다.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거치고도 민주당에서 보완 수사권을 거론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할 때가 왔다. 6개월을 지켜본 결과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한다. 뉴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칭 친명계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뉴 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고 아하. 판단했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이재명 얘기를 수장, 했고요. 이재명.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물전론이 등장을 하는 네. 것이죠.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떤 제안도 두지 않으면 어물전이 썩는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라고 근데 이 했습니다. 집권 세력 자체를 어물전이라는 어폐류에 비유하는 것이 과연 맞나? 옛날에 조국 전 장관도 막 가재, 붕어 막 이런 얘기하는데 가본 게요. 어류를 좋아하나? 그쪽에는? 그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좀 피로감이 있죠. 유시민 작가 얘기가 지금 한 크게 한 5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번은 처음에 이제 매부쇼에 나와서 ABC론 얘기하고 그다음에 덜 알려졌는데 사전 투표하는 날 나와가지고 뉴 이재명 배신한다 배신자론 얘기했고 그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조국지그란 얘기였어요. 네. 진용남 찍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스베이더에 나와서 증축 재건축 공감 함께 촉법 용역 뭐 이런 표현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부쇼 나와서 김어준이 한 40분 잘라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되겠다.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정계 개편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정계 개편 하려는 것 같다. 상당 네. 합당 얘기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에서 나와서 뉴 이재명계의 수장은 이현주가 아니라 이재명이다. 아하. 그리고 그 이제 어물전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역치라고 있잖아요. 역치.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자극의 정도인데 역치가 동일한 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역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점점점 자극적인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을 뉴 이재명계에서 모두의 대통령, 그러니까 친명의 수장도 아니고 이게 너무 웃긴 게 뉴 이재명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친명들도 있는 거는 그건 개무시하고 뉴 이재명들이 이제 자기들의 나이프로 찌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은데 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평론을 할 가치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점 이 파장이 한 열흘 가다가 맞아요. 일주일 가다가 맞아요. 사흘 가다가 제가 지난주에 이 매부쇼는 이틀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실제 목금 이틀 갔어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하루짜리다,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 일단, 그러니까. 쇼츠 나왔다. 유시민이 끝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시민이 한마디 하면은 이 진보 진영이 다 뒤집어지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석현급이다, 내가 보기에는. 유시민은. 이석현이 평론하는 거나 유시민이 평론하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칭찬이야 뭐야. 언어부담이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어물전 냄새를 얘기하는데 예. 냄새는 김어준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후각적 문제 제기. 와 이제 냄새까지 난다. 이제 김어준하고 이제 유시민하고 이제 일체가 되는구나. 냄새까지. 야 이건 뭐 평론의 영역이 아니다. 유터리 일체. 저는 그 유시민 씨가 이제 평론이나 조언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할 것 같아요. 현실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고요? 정계 개편은 네. 직접 해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단어를. 대통령은 지금 정계 개편할 생각이 없는데 그 단어를 끄집어낸 거는 네. 본인이 정계 개편을 해서 네. 진보 진영 여기에 총선 승리랑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도 좀 이렇게 솔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냄새 또 맡으셨어요. 야, 이만하면 냄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맡아? 후각으로 해, 그러니까. 평론을 아니, 다들. 현실 정치를 정말. 들어가면 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분이 이제 자기 말로는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사명과 소명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진짜 마지막 나의 뭐 조언, 평론, 정치 인생 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네. 이제 진보 진영이 잘못되어 가는 거, 썩어가는 거를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게 조언만 해서는 평론만 해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 내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 그것이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만약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조국 혁신당에 일단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과 함께 네. 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정계 개편 얘기 자체가 본인이 정계 개편의 또 일원이 되겠다는 생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 당 대표에서 정청래 대표가 안 되면 그런 식의 왜냐하면 공천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좀 이탈을 해서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를 만드는 안까지도 고민할 것 같고 계속 동호 반복해서 진짜 비유 갈아 끼우기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치네요. 거기에서 당 대표가 안 되면 네. 정청래에게는 다음번에는 다 횡사거든요. 행사. 공천 못 받아요. 공천 주겠어요? 저 정도로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런데 어제 신장시 네. 조국혁신당의 당대표로 유력한 분이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네. 총선 때 네. 뭐 경기도, 서울, 뭐 호남, 뭐 충청도 다 후보 내겠다고 우리 독자 노선 가겠다고. 네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흘려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투정이 아니에요, 이건. 투정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 그 계획은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조국 이게 한 팀이 돼서 진보 진영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쪽 중도 확장 이런 거 가는 것을 막고 우리는 왜 머리를 박박 긁어요? 그렇게 새로 이제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 세력 하나를 만든다. 네, 이게 그거는 우리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협박이에요. 니네 우리 없이 국민의힘 이길 수 있어? 협박의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50도 50 게임 해서 우리 없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정계 개편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렇게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중원과 우측에 더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만들고 싶은 건 그런 구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겨레의 오늘자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어요. 네. 자체 홍보. 아니 뭐 홍보가 네. 아니라 이제 제목이
노무현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노무현 발의, 네. 노무현 정신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노무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뭐 검찰개혁, 검수완박,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보안수사권 폐지가 노무현의 정신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 뭐 지금 하도 비판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좀 의욕도 안 생기는데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대연정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도 뭐 한나라당하고 손잡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은 대통령의 어떤 그 충정과 이건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대연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옹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럼 그때하고 그 유시민이 바라본 대연정과 지금 구조적 다수가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입장이 완벽하게 달라졌는지 이런 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좀 묻고 싶다. 제가 뭐 구조적 다수론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들은 지금 그때는 나랑 상의하고 나의 조언을 받아서 대연정 하려고 했던 거고 직관적인데 설득력 있다. 내 말도 안 듣고 나의 사람도 조언도 안 안 써주고. 걸고 자기 맘대로 하니까 화가 전화를 나는 안 해서 거지. 그런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근데 저희 김준일 평론가님한테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능력의 비결은 뭡니까? 어떤 능력이요? 얼천, 네. 저 화려한 얼굴 언변, 천재, 네. 언변. 그 정말 수려한 필력, 네. 이거에 정말 근본 원천은 뭡니까? DNA라고 부럽습니다. 봐야죠. 뭐. 진짜. 타고났지 뭐. 돈으로 해결합니다. 외주를 줘가지고. 야, 외주. 칼로 말았어. 혹시 클라우드 뭐 아니면 아닙니다. 저 제미나이 이런 칼럼은 그런 거에 AI가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대단하십니다. 칼럼 진짜. 봤는데 존경합니다. 아니 얼천님 사진 좀 바꾸세요. 너무 옛날 사진. 누구야? 누구냐면 잘생겼구만 뭘. 그리고 뭐 얼굴로 쓰나? 이상순 씨 같네요. 입술이 지금 두 배이신 것 같은데 저 사진은. 이효리 씨. 이상순 씨. 예. 자. 칼럼을 얼굴로 쓰나? 그렇습니다. 여튼 증명이 됐네. 유시민 씨. 하여튼 그쪽은 대체로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좀 명예를 훼손시킨다 아니면 거기에 스크래치를 낸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를 건들면 굉장히 그게 참지 가치라고 못하는. 생각하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치는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인의 생명력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네. 비즈니스라고 봐요. 그래요? 김어준 식의 네. 종교 비즈니스가 좀 유지되려면 교리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분들의 어떤 강성 더 세게 이 교리가 무너지니까 네. 이러면 장사가 계속 될 수 없는데 그렇죠. 이런 거죠. 강한 교리에서 강한 슈퍼챗도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을 텐데. 이 유시민 씨 발언 관련해서 그 김민석 후보가 반응을 내놔서 오. 짧게 전하고만 가겠습니다. 네. 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내 같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정면으로 겨냥을 하면서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여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필패를 예언하는 헛 예언들은 이번에도 필패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김지아, 조순, 이낙연처럼 또 하나의 지식인 변침일 뿐입니다. 다른 모든 껍데기들도 갈 것입니다. 아하. 껍데기는 갈 거다. 예, 신동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면전이 계속 진행 중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기탁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민철 후보가 막 울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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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도 좀 지적을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당무 개입이네 뭐네 논란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2천만 원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요? 뭐 청년만 따로 잘라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그러니까 다 이제 같이 당 2천만 대표는 원씩? 기탁금 8천, 최고위원은 3천만 원으로 확정을 했고 이제 금액을 이제 지난번 2022년 전당대회 때 적용된 기탁금을 기준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근데 뭐 원래 그 39세 미만은 절반으로 하는 네. 거니까 그거는 똑같이 적용되니까 네. 3천만 원이면은 이제 또 깎이는 1,500, 거고. 1,500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것도 근데 이제 이게 결선까지 갔을 때 1,500. 예. 네.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본선거에서 깎는 것 같고. 그래요? 이미 낸 거에서는 그대로. 그죠. 네. 된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먹었어? 소화가 됐나 보다. 네.
잘 자, 먹었다. 이 민주당 얘기 아유 너무 오래 했네요. 자, 대통령 관련 소식도 좀 가볼까요? 예, 이제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또 했습니다. 불법,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조세 제도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내일 또 이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게 진짜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밖에 계신 분들, 언론계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또 부동산 전문으로 채널을 운영하시는 네. 분들 최상욱 씨도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보심 최상욱 씨도 이제 우리 방송도 나왔었는데 네. 나오시고 또 이제 부동산 종사자들, 맘카페 운영진들 여기가 진짜 부동산 민심의 척도도 이제 또 맘카페 아니겠습니까? 아.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참여연대, 민달팽이 유니온, 시민단체까지 해서 정말 각계의 의견을 다 수렴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최윤경 기자가 갔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국민 제안도 받고 있는데 벌써 네. 3,000여 건이 넘게 들어왔다고 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대출을 좀 풀어달라. 공급을 좀 늘려달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 매각 과정에서 그 17억 근저당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네. 매수자가 이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서 이제 산 게 이제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이제 이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셀프 비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기보단 뭐 좀 받을 돈을 좀 미뤄서 미뤄서 받게 했다 뭐 이 정도겠죠.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내 집 마련 꿈을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입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더불어 근저당. 말도 좀 만들어. 워딩 잘 나왔네요. 예.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뭐 편법이다. 아니다. 지금 댓글도 있는데 배려다. 뭐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 상당히 좀 다를 수는 있을 텐데 여튼 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는 뭐 한참 전부터 계속 해 오셨던 얘기긴 하고 근데 이 대토론회에서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요? 75명 참석에 100분 토론인데. 그렇죠. 그럼 75명이 다 발언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처음에 뭐 다 설명한다라는 거잖아요. 모두 발언하고 의견 발표하고 주택 공급 분야, 뭐 금융 분야 다 각자 발표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 참석한 분들이 네. 발언할 기회나 있을까? 그냥 그냥 형식적으로 네. 그냥 우리가 많은 국민들 사람들 의견 모았다? 들었어. 아. 요거를 생색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뭐 저는 생색내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 또 부처별로 또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발언 기회를 주면은 이게 생색내기가 아니고 뭐 몇 분을 하면 생색내고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 정부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쪽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의견을 지금부터 듣고 지금부터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해왔던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 이제 아쉽고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토론회를 하루 이틀 남기고 이 대통령의 근저당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선의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판매를 하는 게 이게 이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조금 어떤 신념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집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좀 더 권장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려고 했는데 다 꼬여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게 뭐냐면은 네. 이 근저당 설정하는 거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합니다.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은 뭐 강남에 비싼 거 있는데 그거 시차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생기는 거하고 그러면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다만 이 사람이 이 정도 재력도 있고 떼먹지 않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거를 서로 신뢰했을 때 그게 이제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설령 있다 예,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의 방침은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막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개인 대출도 이거는 일종의 갭 투자도 이런 것도 문제가 예.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한 채도 실거주가 아니면은 일종의 투기 수요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팔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팔기 싫으면은 어쩔 수 없으면은 집값 낮춰서 팔라라는 게 정부의 스탠스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금융을 자기가 동원하는 근저당을 할 게 아니라 더 집값을 싸게 내놨어야 돼요. 이것도 이게 올해 초에 계약했던 사람이 지금 그건데 30억 그때 시세할 때 29억 원에 한 거거든요. 지금 한 3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3억 정도 손해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하고 계약 파기하고 새로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성숙 정도는 했었어야 된다. 8억 정도는 예, 손해봐야. 한성숙이 그 역삼동 오피스텔하고 양평동 주택 해가지고 8억을 매입가보다 8억을 더 적게 봤어요. 그 정도 했으면은 근저당이 등 모두 솔직히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건 방향성이 돈은 손해를 안 보려고 지금 대통령은 자기는 그렇게 하고 뭘 한성숙만큼 부자는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여기서도 욕 먹고 저기서 욕 먹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들이 해왔던 방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훼손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싸게 하면 또 기준이 되고 이런 것 좀 애매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또 그분 뭐 특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수장이 시키드나. 그러니까 용역 출동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사례 그 자체보다는 이렇게 특수한 정무적 맥락이 있겠죠. 또 싸게 내놓으면 또 그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현실 자체가 애초에 그 팔겠다는 캐삭방이 이뤄진 것 자체가 좀 이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당장에는 좋았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랑 이렇게 캐삭방 할 때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건 특수한 대통령의 사례이지만 이제 평소 정책 기조와의 어떤 괴리 이슈일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통령의 특수 상황을 이해한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다 각자 어른의 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선악 구도로 나누는 순간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과 분노가 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억강부약이 뭐 삶의 태도일 수는 있지만 정책의 태도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정책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깔딱고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랑 뭐 역사 논쟁. 그다음에 뭐 이제 정책 올바름 관련 문화 전쟁 뭐 이런 몇 가지 이슈를 좀 잘 넘어섰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용역의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또 하나가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게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정을 봐준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매도자는 대통령이고 매수자는 이제 산 사람이죠. 이게 원래 여기에 지금 전세를 누군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는 게 10월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매수자도 10월에 돈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7월에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재개발이 이게 예정돼 있고 그래서 딱지라고 하죠. 보통 이제 입주권 그게 8월이 되면은 무조건 현금 청산을 하게 돼 있고 7월까지 이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양도를 받으면은 이거는 이제 더 재건축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수자의 그 사정을 봐주게 맞죠. 그러니까 그 3개월의 빈 동안 은행 대출 요즘은 옛날에는 은행 대출 그 정도 해줬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자로 또 받은 확실한 물건이 있으니까. 근데 은행 대출 다 막혔지. 그러니까 일종의 근저당으로 사금융을 해준 거는 맞는데 이거는 매도자의 사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8월이 되면은요 이 집 가격이 떨어져요. 엄청.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보기엔 솔직히 돈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7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물딱지로 해서 싸게 8월에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금융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 맞아떨어진 건데 이거를 마치 매수자를 위해서 자기가 혜택을 준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비판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고 옹호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뭐 비판할 대목인가.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이게 그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어쨌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잡는다라고 내세운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 5월에 이제 부동산 탈루 혐의자 이제 세무조사 같은 걸 하면서 조사 대사 유형으로 이렇게 꼽았어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또는 4인 간 채무 과다자. 그 다음에 시세 차익 노린 다주택자 뭐 등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이 4인 간 채무를 국세청에서 과도한 4인 간 채무는 국세청에서 이제 대출 규제 우회하는 어떤 자금 출처로
보고 어쨌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맞아요.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랑 어쨌든 이거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그럼 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뭐 처벌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잘못된 일이 있는지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뭐 이렇게 뭐 비판을 할까? 왜냐하면 역시. 저 집 팔고 싶겠어요. 아, 안 팔고 싶어 내가 할 한 얘기가 거예요. 있고 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파는데. 네. 예. 그래서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면 그냥 좀 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실도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반환이 또 크니까 퀴즈가 3번이나 나왔어요. 아 뭐가 나왔어요? 아까 이제 뭐 어쨌든 매수인이랑 사적인 인연 전혀 없다. 뭐 통상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루어졌다. 아, 해명들이 이렇게 나왔다 네, 이거죠? 이제 이런 입장들이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뭐가 있었냐면은 임대차 3법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분이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중랑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거를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네. 그때 그거보다 시세보다 뭐 더 받았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박주민 의원은 그거는 내가 신경도 못 쓰고 다 맡겼다 부동산에. 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더 이득을 보거나 이 법에 약간의 외면하거나 그래서 이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때. 저는 임대차 3법이 부작용이 그 초반에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도움도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이 내로남불에 걸리지 않게 굉장히 세심하게 했었어야 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전에 이제 2+2잖아요. 2년 네, 살고 네. 2년 더 갱신 청구권 할 수 있는데 본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나가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이사비를 주면서 내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루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고위 공직자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사금융을 일으키지 않고는 집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보여준 거예요. 다 솔직히.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대출을 완전히 그 선이 집값을 잡겠다는 선의는 알겠지만은 네. 대통령이 그냥 입증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거의 제도가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히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대통령이 직접 훼손했다라는 게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훼손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아까 우리 신프로님이 말씀하신 든든하네요. 사인 간의 채무 과다자 네. 이거가 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 사인 간의 채무 과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네.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과하게 좀 꿔가지고 네. 빌려가지고 네. 이렇게 집을 산다. 네. 이것에 대해서 조세처벌법으로 좀 처벌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넘기겠다라는 얘기지 매수자 매도자가 근저당 설정한 걸 가지고 사인 간의 과다 채무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집을 샀어. 그러면은 저는 정책의 일관성 없다고 생각하고 비판받을 만한데 판 거잖아요. 판 거 가지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거는 그러니까 무리가 있지 않냐. 팔고 싶어도 예. 지금 좀 현금에 아시죠? 29억 30억이 없어서 그쵸. 이게 네. 지금 매 거래가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금융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정부가 권장할 일인가요? 아니면은 대통령처럼 관저가 있고 현금이 아주 많아가지고 집이 세 채 네 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지금 거래 근저당 해주고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딴 데 가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과 고위 공직자가 그거를 이용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적이냐고. 아니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신뢰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그 임대차 3법 했는데 자기 부동산 그거 좀 더 비싸게 계약해 그게 불법이라서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이 정책의 그건 정치로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이 힘을 완전 빼버리는 일이 빼버리고 발생한다는 공격받을 거죠. 소지가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네네네. 선택이었다. 대통령의 선의를 이해하더라도 안 좋은 선택이었다라는 새로운 거예요. 판매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오늘 여기 매달리시는 든든합니다.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자, 그리고 대통령이 이 관련해서 요 부동산 말고도 기업 이익 배분 돼서는 요거 이제 노란봉투법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하. 이거는 쟁의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또 했죠. 네, 요까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노조가 이제 네. 광주에 이제 펩 공장 건설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노사 교섭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노동자들 노조의 쟁의 대상이냐 이제 이거를 좀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성과급 얘기도 하신 김에 한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의 몇 %가 쟁의의 대상이 되느냐 이건 주주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지금 온 지금 이 대기업들 사업장에 다 그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공장 어디로 옮기느냐 아니면 성과급 이번에 이만큼이긴 한데 성과급 몇 %를 달라고 하는 것. 또 공장 옮기는데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이 반대해서 노조가 반대해서 뭐 못 가게 할 수 있는 것 등등 이게 이제 쟁의 대상이 아니다.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노란 봉투법. 예, 그게 이제 생기면서 좀 너무 쟁의 대상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이제 목소리는 좀 있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말씀이죠, 이거. 네. 그리고 이게 노란 봉투법 조항이 너무 넓게 설정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대통령이 계속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네. 이게 정권 출범 초기에 민주당 어떤 그 관성대로 통과시켰던 법안들이 지금 좀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 입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완을 좀 하긴 할 텐데 아마 이미 법안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의 어떤 뭐 조건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계속 뭐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행령 고쳐야죠. 네. 자 그리고 뉴스가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갑자기 부동산 문제 불이 붙은 나머지 네. 오세훈 오늘 시장 오늘 우리 그런 집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열불 내서 아니 뭐 열불 내는 건 아니고 근데 오늘 이제 김준일 대출 막혔냐 김준일 신천지 아니냐 뭐 오늘 댓글이 오늘 뭐 좋네요 아주. 예. 우리 저 장 소장님이 일산이시던가요? 일산입니다. 그렇죠. 일산이 진짜 집값 안 오르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가슴을 왜 후벼 파요? 그거 많이 안 올, 진짜 안 올랐죠. 그럼 뭐가 올라요? 떨어졌어요. 주식도 안 오르고 집값도 안 오르고 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만 오르고 열만 오르고. 방송을 제가 그냥 막 죽자 사자 많이 하잖아요. 소액 다수 소액 다수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아시잖아요, 제가 진짜. 땀 흘려 번 돈으로 살아가시는 그쵸. 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갑시다. 네. 자 오세훈 시장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만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네. 명태균 씨 사건이죠. 오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특검이 네. 징역 1년 6개월을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어떤 결과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모르겠습니다. 시장직 유지 여부의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압은 좀 오르셨죠? 저요? 당 수치 좀 아니, 올랐다.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조절 잘 되고 어머나, 있습니다. 무슨 팬이었군요. 저는 많이 올랐어요. 아 많이 오르셨어요? 네. 오늘 특히 많이 오르신 것 빨리 같아요. 결명자차를 먹어야 되겠다. 눈도 안 보여? 결명자차를 먹고 네. 빨리 대안을 해야 되겠다. 명자차도 좋습니다만 오늘은 요걸로 한번 향기로 한번 혈압을 낮춰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알래스카 큐브 퍼퓸 탈취제. 네. 아무리 환기를 해도 공기청정기를 돌려 제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면 요 알래스카 큐브 퍼퓸 탈취제를 한번 집안에 놔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저기 까도 돼요? 이렇게? 아니, 뭐야?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까는 순간 사셔야 됩니다. 네. 강한 의지. 까는 순간 바로 사는 겁니다. 네. 사야죠. 붙여놓을게요 다시. 누적 판매량만 40만 개를 돌파한 퍼퓸 샤워바 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탈취제까지 온 겁니다. 네, 특히 사춘기 아이가 있는 그런 집이라면 이게 필수입니다. 아하. 아유 그 녀석들은 어째 이렇게 냄새가 향이 나는지. 굉장히 강한데 좋아요. 네. 요게 이제 데오우드 향 그다음에 로즈 글로우 향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말이죠. 핑크색이 로즈 글로우입니다. 네. 부드러운 배우들. 장미향이 납니다. 가끔 우리가 뭐 무슨 탈취제 방향제 쓰다 보면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거기 이제 화학적인 향 성분들 때문인데 이건 아니에요? 요거는 7대 중금속 불검출 인체 저자극 야하. 인증 제품입니다. 야. 정프로님, 네? 그럼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실험 뭐죠? 차에 가져가서 실험을 하지 말라고. 해보고 다음 주에 결과를 좀 말씀해 실험- 주셔도 될까요? 실험하고 갖고 오실 거죠? 네, 네. 실험만 하고 갖고 오셔야 네, 됩니다. 네.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급스러운 저 다음 주에 디자인. 출연 안 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가슴에
자, 요건 이제 차에 이렇게 딱 그 컵홀더 같은 데 놔둬도 굉장히 예쁜 네, 그러네요. 그런 디자인이죠. 딱이네. 요거 지금 구매하시면 같은 향의 퍼퓸 샤워바 요 비누 있잖아요. 요걸 드리는 1+1 한정 특가를 하고 있으니까 더보기 링크 들어가셔서 탈취제도 하나 쓰시고 비누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디자인이 자, 진짜 네, 너무 예뻐요. 그쵸. 이거. 안 보던 디자인. 고급스러운 화장품. 맞습니다. 나도 하나 실험해봐야 되겠어. 다들 그냥 까기 바빠. 어떻게 나도 하나. 이왕 깐 거니까.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